자, 오늘의 인트로 여기까지. 오늘 좀 막 산만해서 죄송하고요. 인트로가 길었으니까 오늘 방송 6시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네. 엄마가 대신 확인해도 되죠. 야, 이 변태야! 엄마가 그걸 대신 어떻게 확인을 하냐? 웃긴 놈일세. 너는 블랙이야. 자, 지금까지 인트로였고요. 자, 지금부터 본 게임 시작할게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평상시에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아이랑 어떤 이야기를 하나, 우리 방송에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우리 가족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이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런 얘기를 일체 못했어. 예, 일체 그런 얘기를 못한 게, 어저께 저랑 통화하신 아버님, 그 아버님 카톡 프로필 사진이 아들이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야. 그런 걸 보면, 그니까 어떤 가족, 행복,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이야기를요, 그동안 못 했어요. 우리 딸 이야기나, 뭐, 우리 식구들 이야기나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요즘에 이제 우리 신랑이, 내가 맨날 채소를 먹잖아, 요즘에. 채소를 많이 먹는데, 이상하게 쑥만 계속 씻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은 문자를 보냈지. 당신, 계속 쑥만 씻어놓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 쑥 많이 먹으면 사람 되는 곰이야?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냈죠. 예. 그때만 신랑이 답장을 보냈어. 그거 쑥 아니야. 무슨 유명한 무슨 건강 야채래. 그래서 그래? 쑥인 줄 알았어. 좀 아까도 이제 내가 막 여기다가 내가 그 쑥 많이 먹고 사람 되길 바라는 거냐고 쓴 다음에 내가 문자를 보냈더니 신랑이 그거 쑥 아니야. 영양 채소래. 답장 보냈어요. 자, 오늘의 인트로였고요. 아, 정말 이 얘기를 시작하기가 참 겁이 나는데 우선 이 얘기부터 합시다. 쑥갓 아니고 유병우 이야기 할게요. 제목 유병우. 여러분 이제 오늘이 13일이에요. 그죠? 예, 5월 오늘이 13일. 제가 이제 우리 딸하고 약속을 한 다이어트 5월 18일까지 58kg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약속 지켜지고 있지 않죠?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5월 13일의 의미는 뭐냐? 지금부터 열흘이 지나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에요. 5주기죠, 5주기. 그죠? 9년에 사고가 났으니까 10, 11, 12, 13, 14, 5주기인데, 예. 그니까 이제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5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온 동네에 노란 리본이 걸리면, 막 박근혜 여동생 남편이 막 거품을 물고 욕을 했던 게, 검정 리본으로 바꿔야 된다고 막 그랬던 이유가, 이 노란색은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왜 죽었을까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나? 아직까지도 인터넷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아 먹고 걸려서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걔네가 조사하기 시작한 게 8월 달부터였어. 2008년 8월 달부터 해서 8, 9, 10, 11, 12, 1, 2, 3, 4, 5. 그래서 이제 10달 동안을 다 뒤진 거야. 예. 다 뒤져가지고 뭘 뒤졌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말단 비서였던 사람이 친구한테 부조금 보내는 것까지 다 조사를 했어. 그러니까 2008년 8월부터 2009년 5월 달까지 노무현과 관계된 모든 사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잘 갔던 칼국수집까지 다 세무조사를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모든 사람을 털었던 거예요. 다 털어가지고 비서진들도 다 잡아서 조사하고, 그러면서 항상 뭘 했다. 마치 무슨 뇌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엄청 뉴스가 많이 나왔어. 노무현 대통령 10억을 받았다. 뭐 노무현 대통령 사실은 20억을 받았다. 나중에 그 금액이 올라가서 600만 불의 사나이란 얘기까지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60억을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야. 그때 50억이었고 그게 이제 600만 불이었는데 600만 불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왔어.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그때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 별로 처음에 신경을 안 썼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뉴스에 열이 확 받았냐 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조선일보에서 봉하마을에 금 캐러 가세, 노다지를 캐러 가자라는 뉴스가 나와. 그러면서 그때 한겨레 신문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피아제 고급 시계를, 명품 시계를 받아서 논두렁에 버렸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야. 버렸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 그래갖고 내가 그 이야기를, 그 기사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시계를 버리라고 지시한 것처럼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시작을 했어. 4월 20일이었는데 그 4월 20일 날 딱 시작을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모든 기사를 뒤진 거야. 2009년 4월 20일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날 하루 종일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쓰여진 모든 뉴스를 봤어. 그런데 그 뉴스 중에 단 한 건도 증거가 없는 거야. 전부 다 그랬다는 제보, 그랬다는 설, 그랬다는 소문, 그랬다는 의혹.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를 받았다는 의혹, 주장, 그런 첩보, 이런 게 입수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검찰 조사 내용이야. 그럼 그 다음에 검찰이 뭐라 그러냐? 검찰의 빨대를 찾겠다. 그 표현이 뭐였냐면 언론에 그런 의혹이 보도된 다음에 검찰에서 검찰 빨대를 찾겠다라는 발표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누가 검찰에서 언론에 정보를 줬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 말만 없으면 그 언론이 소설을 썼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검찰의 빨대를 찾겠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 나온 내용이 전부 다 맞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나도 정말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뉴스를 100몇십 개를 봤는데 그 100몇십 개의 뉴스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글을 썼어. 인터넷상에.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 난 노무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언론은, 그때 2009년 4월 20일에, 지금의 언론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다. 모든 게 의혹이고 설이다. 어디에도 증거가 없다. 이런 식의 기사는 진정한 언론이 아니라고 내가 막 화를 내면서 그 글을 썼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리게 했던 이유가 뭐냐? 2008년 8월부터 10달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측근이 다 조사를 받았어. 측근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하고 무슨 다리만 2년만 옷깃만 스쳐도 다 조사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극심한 조사를 받은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원하는 게 나 아니냐. 날 잡아가라. 그러면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와서 조사도 받았어. 조사를 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어? 안 나왔어. 찾아보세요. 찾아봐. 여러분이 유서로 알고 있는 거 유서 아닙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긴 편지 있잖아. 그거는 2008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항의 서한한 거야. 공개 서한으로 항의했던, 돌아가시기 10달 전에 이명박한테 공개 서한으로 그 비판했던 내용이고, 그걸 나중에 사람들이 유서라고 잘못 퍼돌린 거예요. 그거 유서 아니야. 내가 그걸 방송에서 읽어줬어. 2008년에. 그거 유서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나 아니냐. 그러면 그 시계 얘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박연차란 사람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 뭐 열린우리당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코스로 서비스를 했어. 뭐 베트남으로 불러가지고 막 관광시키고 뭐 여자 있는 뭐 이런 데들 가고 이러면서 서비스를 다 똑같이 해준 거야. 그리고 막 후원금도 내주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 관리를 한 거야, 박연차란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환갑에 시계를 선물한 거예요. 시계를 부부용으로 선물을 해서 그걸 직접 준 게 아니라 형한테 배달을 시킨 거야. 노무현 대통령 형한테. 근데 노무현 대통령 형이 이걸 받아가지고 그걸 권양숙 여사한테 물어본 거야. 박연차 사장이 이걸 선물해 갖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러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주버님이나 나나 이걸 받으면 우리 둘 다 쫓겨난다고. 우리 둘 다 치도곤 당하니까 당장 돌려줘라. 그러면서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 형한테 돌려주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나중에 그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권양숙 여사가 그때 아주버님이 돌려줬는지를 확인을 못했다. 그 환갑 선물 그 시계를 돌려줬는지를 확인을 못했다. 근데 만약에 오늘 검찰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라고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면서 논두렁에 버렸다고 그러라고.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 막 화를 냈다는 거야. 화를 냈다. 그 얘기를 가서 그대로 한 거야.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가서 그때 박연차란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그 아주버님을 통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이걸 가지고 가면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주버님이나 둘 다 죽으니까 도로 돌려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돌려줬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화를 냈다.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화를 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얘기를 싹 보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 거야?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진술 확보. 그 당시에 그 과정을 다 빼고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예. 그렇게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이 얘기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지금 이 얘기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그때 이게 왜 그랬냐 하면 그때 검찰청장이 그 검찰청장하고 국세청장이 누구였냐?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임명한 사람들이었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청장하고 국세청장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검찰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임기제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을 심은 게 아니라 그냥 검찰들의 추천을 받아서 검찰청장하고 국세청장을 이제 임명을 하고 임기를 마친 거예요. 근데 이명박이 들어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 다 자른 거야. 임기가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잘랐어. 근데 그때 잘리지 않은 두 사람이 국세청장하고 검찰청장이었어. 국세청장하고 검찰청장이었고 그 당시에 그 검찰청장이 자기가 잘리지 않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지나치게 한 거야. 10달을 뒤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0달 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을 다 뒤진 거야. 그러면 먼지라도 나왔겠죠. 그죠? 먼지라도 나왔을 거야. 근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노무현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오질 않은 거야. 10달을 뒤졌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고 뭐가 걸렸냐? 딱 하나가 뭐였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기 전 청와대에서 나오기 며칠 전에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한테 10억을 빌려. 왜 빌렸냐 하면 딸이 미국에서 이제 딸하고 사위가 미국에서 사는데 집을 이제 빈민가에 있는 집에서 살다가 이제 딸이 임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빈민가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의 딸이 빈민가에 살면 안 되겠다 해갖고 10억을 빌려서 딸 집을 구해준 거야.
근데 그 딸 집을 구해주면서 박연차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건 빌리는 겁니다 했더니 박연차가 우리 사이에 무슨 빌리느냐. 그냥 주겠다 이런 거야. 근데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나오기 며칠 전에 그걸 알고 차용증을 써준 거야. 이건 돈을 빌린 거다. 이건 정확히 빌린 거고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 해서 차용증을 써서 돈 거래를 딱 한 거야. 그게 10억. 10억을 차용증을 주고 돈을 빌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임기 말이었고 이미 대선이 끝난 뒤라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권한이 없었어. 권한이 없었던 돈 10억을 빌린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포괄적 뇌물죄. 그 돈은 권양숙이 빌렸지만 권양숙 여사가 빌린 돈이지만 그건 노무현을 보고 준 돈이고 노무현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 전제 하에 돈을 준 거기 때문에 그거 포괄적 뇌물이다.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라는 개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구속을 시키겠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검사가 있었어. 그게 누굴까? 지금 박근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던 유병우. 이 사람이 지금 박근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뭐냐? 한마디로 민심을 살피고 정치 정세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조언해주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했던 그 검사를 임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도대체 왜? 이거는요, 이 유병우라는 사람, 그래서 지금 유병우라는 사람은 여당에서도 반대해. 이거는 적당한 게 아니다. 이거 정말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국민 정서를 지금 너무나 자극하는 거다. 이거 정치적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이라서 옳지 못하다란 여당에서도 비판하는 인사를 한 거야. 이건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분노시키려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뭐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 이 여당이나 정부 기관에서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힌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 도저히 국민들이 참고 있을 수 없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 근데 왜 하필 유병우란 사람이냐고. 이거는 봐봐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 유가족들을 정말 그 분노시키는 뒤집을 만한 이 국민들을 뒤집어서 폭력 시위가 될 만한 너무 많은 사고를 쳤어 정부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침착하게 냉정하고 침착하게 평화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평화 집회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 노무현 지지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닌가 싶어.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사람이라면 일을 가는 거 아니야. 증거는 하나도 없이 차용증 쓰고 주고받은 돈을, 그것도 임기 이미 다 끝난 사람, 임기 다 끝나가는 일주일인가 남겨놓고 거래한 내용을 차용증까지 써서 증거를 남겼는데 그걸 갖다 포괄적 뇌물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무리한 강압수사를 했던 그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앉힌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더러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분노시켜서 이건 뭔가 이렇게 사고를 치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고를 치고 나면 그 뭐에 대해서 계엄령 선포하려는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저럴 수가 없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열받아서 막 청와대 항의하고 막 들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아니면 저럴 수가 없다니까?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계엄령 선포냐? 아니 작년에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계엄령을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법 개정안을 냈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저기냐 아니에요.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 계엄령법을 지금 개정안을 내놨잖아. 그것도 몰랐어?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 무슨 얘기냐면 망치 부위는 집구석에서 입만 놀리는 데 아님? 너는 집구석에서 손가락만 놀리잖아. 나는 입이라도 놀리고. 너보다 내가 그래서 더 에너지를 많이 써. 좌우지간. 이 무슨 얘기냐면요. 작년에 김재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계엄령을 손질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지금 계엄령이, 그러니까 현재 이전의 계엄령법은 기간 제한이 없다. 기간을 정해두지 않았는데 잘못하면 계엄령을 무기한으로 연장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은 6개월만, 계엄령이 한번 발효되면 6개월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1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법을 만들겠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계엄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계엄령은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가령 뭐 정부기관이 뭐 폭격을 받는다든가 전쟁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엄령 선포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명령, 그게 계엄령이에요. 뭐요? 계엄령이란 말은 전쟁이 발생했거나 전쟁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헌법을 일시 제한할 수 있는 긴급명령, 그게 계엄령이야. 우리나라의 마지막 계엄령이 언제였냐? 5.18 때. 그래서 광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광주 사람 총으로 쏴주겠잖아요. 그게 계엄령이에요. 그러면 계엄령이라는 건 언제 발령한다?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 발령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계엄령이 한국전쟁 때, 6.25 전쟁 때 맨 계엄령 1호가 발효가 됐어요. 그 뒤에 열 몇 번은 전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독재 정권을 비난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 계엄령을 선포해서 전부 빨갱이라고 잡아 죽였던 거야. 그게 계엄령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이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건 전쟁이 발생했을 때야. 자, 전쟁은 우리가 어떤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엄령이라는 게 전쟁 때 발효되는 건데 우리가 전쟁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정해요. 그래서 계엄령은 기한이 없는 거야. 비상 상황이 마무리되는 순간 계엄령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6개월이니 1년이니 기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자. 그 얘기는 뭐야? 전쟁이 아닌 아무 때나 계엄령을 발효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그런 법안을 만들 생각부터 하면 안 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예. 아니 그 비상상황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누구 맘대로 6개월에서 1년이야. 자, 여기서 또 하나 법안이 있어. 또 하나의 법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또 제안을 했어요. 무슨 법이냐? 공안사범으로, 즉 빨갱이로 의심되는 사람을 인신 구속을 하면, 구속을 시켰을 때는 변호사의 접견권을 제한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두 번째 법안 개정안을 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간첩이나 공안사범, 빨갱이로 의심되는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이 변호사를 접견하는 권한을 제한한다. 그런 법안을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 내놨어요. 예. 반국가활동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제한. 무슨 얘기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석기를 잡아 넣어놨잖아 그때. 이석기하고 유우성을 이제 검찰에서 막 국가보안 무슨 내란 음모죄다. 이석기를 내란 음모죄라고 잡아 넣었잖아.
그랬는데 변호사가 이석기한테 다 확인을 한 거야. 당신 지금 혐의가 이러이런 건데 당신 이때 어디 있었습니까? 이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검찰의 주장,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내용의 반론을 변호사가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석기 재판이 증거가 없는 재판이야. 혐의사항을 검찰이 주장을 했는데 그 혐의에 맞는 증거가 없었어. 증거가 딱 두 개였는데 하나가 뭐냐? 녹취록. 그런데 그 녹취록이 한국일보에 공개된 녹취록하고 전혀 달라. 한국일보 녹취록은 왜 이석기가 전쟁 준비했다 그랬잖아. 근데 재판정에 나온 녹취록은 전쟁 반대 평화수호 집회 준비야. 그러면 내라는 뭐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석기를 막 내라는 뭐죄라고 잡아 넣어놓고 너무 조용했잖아. 2달 동안 조용했던 이유가 뭐냐? 옛날에 김기춘이가 박정희 전두환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가둬놓고 고문해가지고 간첩을 만들면 됐어. 그러나 지금은 87년 민주헌법 이후에는 그게 안 돼. 모든 건 증거가 있어야 되고 변호인을 만나서 변론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증거를 못 잡은 거야. 그래서 녹취록이요. 한국일보에 나왔던 녹취록하고 재판정에 제출된 녹취록이 전혀 달라. 전쟁 준비, 뭐 성전을 수행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 성전 수행, 결전의 성지 막 이런 말 나왔잖아. 그게 전부 다 바뀌어갖고요. 재판정에 나온 녹취록은 전쟁 반대 평화수호 집회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다니까. 그리고 그러면 내라는 뭐를 했다는 얘기는 뭐였어?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막 검찰이 주장을 했잖아.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요. 그 아로와 관련된 증거가 딱 하나였어. 뭐 증인. 그 국정원에서 돈 받고 그 통합진보당 활동했던 사람. 그 사람의 증언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증언도 12년, 10년, 12년, 14년 증거가 다 달라. 증언 내용이 다 달라. 그러면서 아로라는 것이 그러면 무슨 강령이라든가 이런 거 본 적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 그냥 자기가 추측했다 그랬어. 여러분 이 내용 몰랐죠? 자, 요 내용 지금 신문기사 빨리 올려주세요. 증인이란 사람이 추측을 해서 아로라는 조직이 있을 거라고 자기가 추측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로라는 어떤 그 증거가 없어. 그리고 녹취록의 내용은 결전 성지를 준비하고 성전을 수행하자 그게 아니라 전쟁 반대 평화수호 집회를 열어야 된다. 그걸 열심히 홍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 결국 이게 밝혀진 이유가 뭐냐? 이석기를 잡아 넣어놨는데 변호인이 변호를 하면서 당신 이런 혐의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정확히 뭐라 그랬냐? 증거를 찾아낸 거야. 반론 증거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 그냥 잡아 넣어놓고 고문을 해갖고 간첩이란 자백을 받으면요. 자백으로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까지 시켰어요. 박정희 전두환 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공안사범으로, 그러니까 반정부 공안사범이라고 의심이 되면 변호사의 접견권을 제한하겠다는 법을 그래서 만들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유우성이에요. 유우성을 간첩이라고 잡아 넣어놨잖아. 그런데 그 변호사가 유우성의 말을 듣고 그 유우성이 주장한 내용대로 반론 증거를 찾아낸 거야. 중국에 가서 출입경 기록 띄워오고 중국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이거 진짜 오류가 있냐 없냐 물어보고 그래서 간첩이라는 것을 그 검찰이 주장하는 간첩이라는 게 안 된다는 간첩이 될 수 없는 반론 증거를 변호사가 제출을 한 거야. 그래서 간첩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유우성도. 그랬더니 지금 새누리당에서 준비한 법안이 계엄령이 내려지면 변호사의 접견권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쏴 죽여도 되는 상황이야. 계엄령을 6개월에서 1년 지들이 멋대로 그 계엄령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 다음엔 뭐가 되는 건데 변호인 접견권 제한되고 그냥 빨갱이 되는 거야. 자,
아니 계엄령 얘기는 왜 나왔는데? 아니 지금 새누리당에서 계엄령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다니까? 지금 기사 올라왔잖아. 찾아봐요. 김재원 계엄령 이렇게 검색해봐봐. IZ자 써서. 변호인 접견권 그거 검색해봐봐. 새누리당에서 지금 그런 법안을 준비 중이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언론, 정부 여당에 관계된 언론들이 유족을 깡패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런 놈들한테 조문을 왜 갔냐고 얘기를 하지 않나? 이 유족 비하 지금 KBS만 문제가 아니라 MBC도 그런 거 아니야? 그니까 지금, 그래, 하나 보고 갑시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뭐 말이 나오니까, 망치년아, 네가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여러 뉴스가 있는데, 하나만 보면, 새누리 김재원, 계엄령 손질 이유는, 촛불 집회에서 망치 부인이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발언 관련 유출자로 지목돼 조폭정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의원이 계엄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4차 범국민 촛불 집회에서 연사로 나온 망치 부인이 김재원 의원이 한시적 계엄령을 선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SNS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유신부활이라는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게 왠지 이 말은 내가 이거를 내가 맨 처음에 이 말을 한 것처럼 이거 잘못 안 거야. 그러니까 기사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요 모른 거예요. 이거 봐봐. 친박 김재원 왜 뜬금없이 계엄 법안 발의? 예. 내가 나도 이 기사 보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 기사를 근데 그날, 내가 이 발언을 하러 가는 날, 아무도 이 기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이 김재원이가 계엄령 법안을 발의한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딱 듣자마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이제 알려지면서 많이 알게 된 거였는데,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저거 옛날에 촛불 집회 때. 촛불 집회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랐던 건 여러분 관심이 없었잖아요. 작년 여름에, 작년 24일인가? 작년 7월 말쯤이었어. 예. 7월 말쯤에 내가 그러니까 내 손으로 단발머리 깎고 나서 촛불 집회 발언하면서 김재원 계엄령 얘기를 처음 한 거였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계엄령 이야기를 내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다니까. 뉴스 있어. 그 다음에, 변호인 접견권도 찾아봐. 접견권 제한. 예.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었잖아. 근데 나는 이 뉴스를 계속 보는 사람이잖아. 뉴스를 계속 보고 이상한 흐름을 계속 추적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뉴스가 딱 귀에 걸렸던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병우.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편파 수사하고 그 다음에 피의 사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요. 피의 사실이 뭐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범죄로 증명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피의 사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은 공표하면 된다, 안 된다? 공개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 안 돼. 근데 그 당시에 검찰에서 언론에 계속 공표를 했어요. 피의 사실 공표. 이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그런데 그 조사에서 증거는 없어. 제보를 받고 조사하고 있는 주제에 제보 내용을 언론에 다 공개한 거야. 이 사람은 검찰로서 자격이 있어 없어요?
유병우 아니에요? 유병우 아니야? 내가 유병우로 봤는데? 우병우야? 잠깐만요. 내가 잘못 봤다. 우병우? 미안해. 내가 눈이 지금 어른어른했고, 이게 잘못 봤어. 미안해. 우병우? 예. 우병우? 예. 유병우 치면 나오던데. 나도 유병우인 줄 알았어. 우병우야, 우병우. 이 사람이, 이 우병우라는 검사가, 예. 우병우라는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갈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한 거야.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불렀어요. 3월달인가 4월 초인가 불렀어. 검찰로 불러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 재벌 총수들 검찰 조사받을 때 그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재벌 총수들 모자 눌러 쓰고 그 환자복 입고 마스크 쓰고 휠체어에 앉아서 쑥 지나가잖아.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점, 뭐 얼마를 받았다는 설만 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직접 불렀어요. 검찰로 불렀고, 부르면서 이걸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헬기까지 띄워갖고, 헬기를 띄워서 이 생중계까지 했어. 그렇게 불러다가 증거를 하나라도 제시했냐? 증거가 없었다니까요. 증거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니까, 권양숙 여사를 불러다 조사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불러다 조사를 했는데, 결국 증거를 못 잡은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권양숙 여사를 또 부르기로 한 거야. 열몇 시간씩 강도 높은 조사를 해놓고, 증거를 못 잡아놓고, 또 부르겠다 그런 거야. 그 얘기는 뭐냐? 계속해서 언론에다가 욕을 계속 하려고, 이 노무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계속 모욕 주기, 증거 없는 혐의사실 공표로 여론재판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노무현 대통령이요.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였어. 왜냐하면 자신이 죽어야 자기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건 정치적 타살이다.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있어. 그 당시에 내가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뛰어내렸지만 이건 정치적 타살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 무슨 얘기냐?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뛰어내렸지만 뛰어내리게 한 건 언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검찰과 국세청, 이명박이고 검찰, 국세청, 언론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뛰어내리게 만들었다. 그러니 이거는 정치적 타살이다 라고 내가 주장을 해서 제목을 썼어. 정치적 타살. 그래서 그 내용이 막 전파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몇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한테 쫙 퍼졌어. 그때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면서 제일 갑자기 시청자가 1000명이 넘었던, 내가 원래 500명 정도밖에 안 보던 방송이었는데 1000명 이상이 정치적 타살이란 말을 다 본 거야. 예.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생전 처음 본 놈들이 블로그에다가 노무현 대통령 경호원이 죽였다 라고 주장하면서 맨 처음에 그 글이 올라올 때는 자기는 법의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법의학적으로 볼 때 여기서 쫙 어떤 주장을 펼쳐. 근데 그게 다음 놈이 블로그에다 옮길 때는 맨 첫 번째 줄에 나는 법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를 딱 빼고 뭐라고 쓰느냐? 어느 법의학자의 글. 내가 그날 그 글을 다 추적했다니까요. 더 웃긴 건 그렇게 해서 글이 일파만파 퍼진 다음에 경호원이 죽였다라고 맨 처음에 썼던 그 블로그는요, 싹 지웠어요. 싹 지우고 그 다음에 어중이 떠중이가 그 내용을 다 퍼돌린 거야. 어중이 떠중이가 그 내용을 막 퍼돌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경호원이 죽였다. 그렇게 퍼돌린 거예요. 왜? 그 경호원이 죽였다라는 설로 결국 이명박과 검찰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을 돌린 거야. 물타기란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그거 몰랐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그 국민들을 물타기를 한 거야. 예. 그건 그 당시에 모든 국민이 이명박, 검찰, 조선일보를 잡았어야 됐어. 조선일보 폐간시킬 수 있었다니까? 이명박 하야시킬 수 있었어요. 탄핵할 수도 있었던 거야, 그건. 증거 없이 편파수한 검찰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그때 이명박한테 검찰이 매일매일 따로 보고했다는 기사도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주장한 대로 정치적 타살이다라고 밀어붙였으면 이명박 물러났어야 됐어. 그래서 그때 웬 댓글 부대가 나타나서 그 댓글 부대들이 나타나가지고 경호원이 죽였다 설로 말을 바꾼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근데요 청와대 그러니까 그 대통령 경호실은요 청와대에서부터 경호했던 사람이 나온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경호원도 마찬가지였고 청와대에서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을 나온 다음에도 모시는 거야. 그게 청와대 관례야. 청와대 경호실 관례야. 그거 다 지어낸 거예요. 경호원이 죽였다는 설 그거 다 지어낸 거야. 무슨 막 사진도 막 피 묻은 뭐 손사진 뭐 이런 거 여러분 보신 거 다 가짜라고. 그거 다 조작한 거예요. 누가 조작했냐? 타진요 조작했던 애들이 조작한 거예요. 예. 아직까지도 그 믿는 사람들 있잖아.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원이 죽였다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 다 조작한 거야. 누가 조작했냐고 누굴 것 같아요. 그 조작을 해서 조선일보, 검찰, 이명박이 받아야 될 비난이 무고한 경호원한테 갔어. 누가 조작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누가 조작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봐요. 그거 다 조작한 거야, 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야. 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괴롭히고, 포괄적 뇌물죄라는 걸로 구속시킬 준비를 했다니까? 그 10억 원 빌린 걸로 포괄적 뇌물죄로 구속시킬 준비를 했다고. 그러면서 또 권양수 여사를 또 불러다가 또 조사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그러면서 언론에다가 계속 뿌려서 혐의 사실을 뿌려가지고 진짜 노무현이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여러분 그 당시에요 2명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이 그때 뇌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구속됐든가 그랬었어. 그거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 나중에 무죄 받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측근 2명이 뇌물 받았다고 그 와중에 기소가 돼가지고 구속이 됐든가 기소가 됐든가 하여튼 그랬거든? 그거 1년인가 지난 다음에 무죄 받았어. 노무현 대통령 측근 2사람, 그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그때 무슨 뇌물 받았다라고 그때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잡혀갔는데, 무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무죄 받았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잡혀 들어갔을 때,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뭐 MBC 뭐 이런 모든 방송에서 허위사실 유포해서 구속됐다고 다 보도했잖아. 나를 2012년 11월 16일에 잡아 넣으면서 그때 언론사 한 26개가 나왔대. 26개가 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라고 다 보도한 거야. 근데 내가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어요. 허위사실 무죄 받고 나왔거든. 그런데 그건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어.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 때도요. 뇌물을 받았다라는 설, 뇌물을 줬다는 주장 이렇게만 나왔지 그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면 증거가 없는 내용들이야. 한겨레도 그 얘기 나 무죄 받고 나왔다는 얘기 한겨레도 안 썼어. 찾아봐요. 내가 그때 무죄 받고 나왔다는 거 고발뉴스 하나? 그때 고발뉴스만 썼을걸? 내가 무죄로 나왔다라는 건
그때 고발 뉴스만 썼던 것 같아. 예. 내가 그때 고발 뉴스죠? 망치 부인 그 무죄 받았다는 얘기는 고발 뉴스만 써줬어. 그리고 아무도 그 얘기를 안 써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나는 내가 허위사실 무죄를 받은 거를 그냥 나는 그게 우연인 줄 알았다니까? 걔네들이 착각한 줄 알았어. 그때 나를 2012년, 프레스바이플 했었었나? 맞아. 프레스바이플. 프레스바이플하고 고발뉴스 두 군데서만 아마 써주고, 나머지는 안 써줬었어. 한겨레도 경향도 안 써줬어요. 근데 이제 내가 2012년 11월 16일에 잡혀갈 때는, 정말로 내가 허위사실 했다고 쟤네들이 오해해서 날 잡아갔나 보다 했어, 나도. 그리고 내가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무죄를 받고 나올 때도 이제 진실을 알았나 보다 그러고 나왔다니까? 근데 내가 나와서 작년 여름에 알았잖아. 나를 국정원에서 스토킹하고 이게 정치적인 음모였다는 걸 내가 작년 여름에 알았어요. 하여간 그렇게 이 언론이 진실을 숨기는 게 그렇게 숨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 앞에 나온 얘기만 보잖아. 막 뉴스에 보도된 내용만 보잖아. 실제로 그런 일이 2010년에,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왜? 언론사를 이번에 여러분 KBS하고 MBC에서 KBS, MBC 보도국 간부들이 유가족들을 뭐 깡패라는 둥, 막 그런 것들이라는 둥 막 이렇게 막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명박이 되면서 언론사 26개 사장을 자기 선거운동했던 애들로 쫙 심었어. 그리고 거기서 반정부적인 기사 쓰는 기자들 다 내쫓고, 그 방송인들 전부 다 한직으로 지방 방송국으로 다 내쫓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보도한 사람을 남겨두지 않은 거야. 그 뒤에 어떻게 했냐? 지네들이 보도 내용을 써줘. 그러면 똑같이 쓰는 거야. 똑같이 그렇게 쓰게끔.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에 9월달이었을 거야, 아마. 9월달인가 8월달인가. 어느 야구 선수가 술집에서 깽판을 쳐서, 술집에서 깽판을 쳐가지고 파출소에 붙들려 갔다. 그런 기사가 한국방송하고 연합뉴스에서 나왔어. KBS하고 연합뉴스에서. 그래가지고 그 2주 동안에 그 야구 선수에 대한 모든 과거 기록이 다 나오고, 뭐 정말 나쁜 놈이라는 도배가 돼. 뉴스가 수백 개가 나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구단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한국 프로야구 선수 협회에서도 제명당하고, 그래서 은퇴를 했어요. 2주 만에 은퇴 선언을 했어. 은퇴 선언 한 다음에 뉴스 하나가 나왔어. 맨 처음에 나온 KBS하고 연합뉴스가 오보였다고. 그게 오보였다고 나왔다니까요. 맨 처음에 나왔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도 KBS하고 연합뉴스에서 기사를 쓴 다음에 누구도 이 선수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없고, 갔던 술집에다가 전화해서 취재한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거야. 수백 개의 뉴스가 일제히. 왜 그랬냐,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이명박이 어떤 총리 후보를 지명을 했어. 총리 후보를 지명을 했는데, 총리 후보 청문회에서 이 사람의 비리가 막 발견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건 총리가 아니라 구속시켜야 된다. 결국 국민 60%가 65%가 얘 총리 시키면 안 된다고 여론조사가 나오고 막 그랬었어. 그 총리의 청문회 기간, 그때 그 야구선수 뉴스로 도배를 했던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야구선수 그게 오보다라고 덮고, 그 다음에 어떤 뉴스로 갈아탔냐? 나영희 뉴스. 조두순 사건 알죠? 나영희 사건. 나영희 사건이라는 걸로 갈아탄 거야. 첫날 그 뉴스가 오보였다. 왜냐하면 이수근이가 그냥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은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떴던 게 나영희 사건이야. 그러면 그 나영희 사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조두순이라는 놈이 어린 여자아이를
그 아주 잔인하게 성폭행을 해서 아이의 내장기관이 망가져버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KBS 쌈이라는 프로에 나와. 쌈이라는 프로에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범인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라고만 나와. 항소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에 그 쌈이라는 프로가 나오고 3일 동안에 국민 30만이 서명운동을 해요. 최고형을 때려달라고 30만 명이 서명을 했어. 그러면서 온 나라가 나영이 사건으로 난리가 났었던 거야. 그런데 원래 그 사건이 벌어진 지 그게 벌써 2008년 겨울에 사건이 벌어지고 사건 발생 4일 만에 범인 잡혀서 그 범인이 1심, 2심을 다 15년형을 받고 쌈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3일 뒤가 대법원 확정 판결한 날이었어. 그런데 쌈은 그 얘기를 빼버린 거야. 일부러. 이미 1심, 2심 다 끝나고 대법원 판결 3일 전에 그 쌈이라는 보도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나라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그 여자의 몸까지 보여줬잖아. 몸 사진도 보여줬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그건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도 성폭력 피해 아동을요 공개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공영방송에서 그런 짓을 했다니까? 그리고 이 성폭력 범죄 불문율이 뭐냐? 어떤 방식으로 성폭력했는지에 대해서 절대 보도하지 않아. 모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이가 몇 번 어느 체위로 당했다는 얘기까지 보도가 다 됐었어. 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돌아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3일 만에 12년형이 확정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미 3일 전이면 이미 12년형 확정된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쌈에서 보도하지 않았던 거야. 일부러. 국민의 눈과 귀를 완전히 그 나영이 사건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총리가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 새끼들 구속시켜야 된다 그랬던 총리가 그 3일째 되는 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임명장 받았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임명장 받았어요. 그게 바로 언론의 힘이었던 거야.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언론 보도, 그 다음에 2010년 이명박의 모든 범죄를 가렸던 언론 보도. 그거 지금 찾아봐요. 망치 부인이 지금 얘기한 내용들, 그거 다 뉴스에 나온 내용들이야. 이거 다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찾아보세요. 예. 찾아봐. 쌈에서 보도한 날짜, 그 다음에 조두순 대법원 확정 판결 검색해봐봐. 3일 뒤야. 그날 총리의 임명 됐다니까? 기가 막힌다니까. 그게 이 이명박 시대 언론의 매뉴얼이에요. 언론 매뉴얼. 이명박 때부터 지금 박근혜 때까지.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일관된 언론 매뉴얼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좌우지간 이 우병우를 왜 임명했느냐? 지금 이 우병우를 임명한 거는요.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 이게 열흘 뒤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야. 그런데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앉힌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두 번째는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그 민정수석의 입을 통해서 다시 또 노무현 대통령을 능욕하려는 거 아닐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뭘 어쨌다 저쨌다 이러면서 또 능욕하려는 거 아닐까? 둘 중에 뭐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정말 이렇게 과격 시위를 유도하려는 거냐? 아니면 그 당시 검찰 수사 기록, 그때 편파 수사로 욕 많이 먹고 끝났는데 다시 노무현을 부관 참시하려고 다시 또 설설설로 또 죽이려고 끌어낸 거 아니냐? 둘 중에 뭐냐?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권양숙 여사,
지금 실형 살고 있는 조현호 검찰청장 했다는 인간이 경찰서장들인가를 경찰 간부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가 걸려서 그게 증거로 확보되자 뛰어내려 자살한 거다 이러고 강의했잖아요. 그게 2011년 사건이었나? 11년인가 10년인가 할 때 그 사건이 터져. 그때도 그때 그 사건이 딱 터졌을 때요. 난리가 났었어. 노무현 대통령 차명 계좌?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 다 깜짝 놀란 거야. 이거 진짜냐 이러면서. 그때 내가 딱 한마디를 하지. 뭐라고? 그래? 그러면 조현호한테 우리 다른 말 할 필요 없고 증거 보자. 차명 계좌 깔아. 그 얘기만 하면 된다. 다른 거 없이 그냥 한마디만 해라. 조현호 계좌 깔아. 계좌 깔아. 계좌 보자. 그 얘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 그 다음날 마치 자기 말이 진실인 것처럼 별의별 얘기를 했지만 네티즌들 똑같이 댓글에다 다른 거야. 그래 계좌 보자. 어느 은행 계좌인지 계좌 깔아. 결국 계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고인 명예훼손으로 지금 실형 살고 있어. 증거 없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몰랐죠? 예.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딸 기소. 그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그 전에 권양숙 여사의 차명 계좌 발견. 그런 기사가 또 떴어. 권양숙 여사가 차명 계좌를 거액의 차명 계좌 발견. 그런 기사가 또 뜬 거야. 그때도 내가 한마디 했지. 우리는 계좌 깔아. 그 얘기만 하면 된다. 증거 보자. 그래. 아니 만약에 계좌가 있으면 차명 계좌 있으면 그거 욕먹어야지. 그래 증거 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100몇십만 원 있었던 생활비 통장. 권양숙 여사 여비서가 관리하는 100몇십만 원 시장 보고 이러는 돈 생활비 통장. 그걸 차명 계좌라고 했던 거야. 그것도 몰랐지. 그걸 비자금이라고 깠다가 걸린 거야.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했냐? 노무현 대통령 딸을 결국 기소해서요. 집행유예를 때렸어요. 집행유예? 뭔가 죄를 지었고 유죄란 얘기네? 그죠? 그 죄가 뭐였냐? 노무현 대통령 딸이 지었단 죄가 뭐냐? 아까 그 10억.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빌린 10억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집을 샀어. 미국에 있는 집을 샀든가 빌리든가 그런 거야. 빌린 건가 샀든가 그랬어. 근데 그 집이 한국인 소유였어요. 한국인 소유의 미국에 있는 집을 이제 구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 대금을 이 권양숙 여사가 그 집주인한테 한국인 출신 집주인한테 한국에서 줬어. 왜냐하면 이 돈을 권양숙 여사가 외화로 바꿔서 보내다 보면 오해를 낳을 수 있잖아. 뭐 자금 도피라는 동, 얼마나 뉴스거리가 됐겠어. 노무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조성해라. 이러면서 개지랄 떨었을 거 아니야. 외화 밀반출,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 한국인 주인을 우리나라로 불러서 그 사람한테 한국 돈으로 돈을 준 거야. 그랬더니 이 시계 안 받았다니까. 시계 받았다는 게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지금부터 님 시계 받았다는 얘기하시면 님 고소당하십니다. 예. 시계 받았다라고 지금 시계 받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 전부 다 스샷 떠주세요. 님 고소당하셔요. 사자 명예훼손으로. 자, 그때 그 돈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10억을 이제 빌렸잖아. 빌려서 한국인 주인한테 그 돈을 준 거야. 집값으로. 그랬더니만 이 한국인 주인이 그 돈을 외화로 바꿔서 나가야 되는데 그 외화로 바꿀 때 이 주인이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거야. 자기가 그 돈을 외화로 바꾸면서 어느 금액 이상을 외화로 바꿀 때는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하는 게 귀찮으니까 불편법으로 바꿔서 나간 거야. 그러면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딸의 죄냐 그 집주인의 죄냐? 노무현 대통령 딸의 죄냐 그 집주인의 죄냐? 그래갖고 그 집주인이 계속해서
예,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지, 오늘? 스팸이다. 노무현 대통령 그 집주인이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건 내가 그 외화 교환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까다로워서 내가 선택한 방법이지. 우리 집에 세입자하고 관계없다. 증언도 했어. 재판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기어이 기소했잖아. 아예 여기 이 노무현 딸이 바꿔서 갔으면 될 일을 왜 집주인한테 현찰 항공돈으로 줬냐. 그거는 집주인이 죄를 짓도록 교사한 거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딸이요. 집행유예 받았어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뉴스 기사 찾아보세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딸이 집행유예를 받았어. 이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 예. 그 외환관리법을 적용하려면 아니 그러면 그 한국인 그 집주인이 자기 죄다. 자기가 그 절차를 밟기 귀찮아서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기어이 이명박 정부에서 유죄 판결했잖아. 예. 그 외환관리법이 여기 권양숙 여사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 딸이 한국에 불러서 한국 돈으로 돈을 준 거야. 오해를 낳지 않으려고. 근데 그 주인이 그 돈을 절차를 밟아서 가지고 나갔어야 됐는데 그 절차 밟기가 귀찮아가지고 그 편법적으로 바꿔서 나간 거야. 재벌들이 하는 방식으로. 다른 재벌들은 그렇게 돈 빼돌려도 안 걸려. 그래서 그 아줌마도 그 집주인도 자기가 다른 돈도 그렇게 바꿔서 나갔는데 안 걸렸으니까 바꿔서 나간 거야. 그런데 그걸 추적해서 결국 너가 왜 한국 돈을 줬냐 이래갖고 처벌한 거예요. 이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 잘 몰랐지? 그치? 여러분 이런 내용 잘 몰랐죠? 여러분 이런 내용도 모르고 노무현 운지 그러고 돌아다녔지? 노무현 대통령 막 욕했잖아. 덩달아 욕했잖아. 잘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론에 나온 내용을 특히 이제 메이저 언론. 여러분이 메이저 언론은 그럼 그러니까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조선일보, 그 다음에 동아일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문화일보. 이런 8개를 비롯해서 무슨 경제신문, 연예신문까지 26개 신문사에 이명박 선거운동했던 애들이 사장을 하고 있어. 걔네가 똑같이 어떤 뉴스를 띄우기로 하면 26개 기사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26개 기사를 어떻게 할까요? 포털 메인에서 댓글 부대를 시켜서 막 클릭을 해. 그러면 그게 노출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모바일로 네이버 들어가면 뉴스 뜨는 거 있죠? 그렇게 뜬 뉴스가 그렇게 나온 뉴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이유. 예. 여러분들이 뉴스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 때문이야. 한겨레도 마찬가지야? 한겨레가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예. 저는요, 한겨레 신문도 100% 안 믿어요. 한겨레나 경향도 100% 안 믿어요. 왜냐? 위험한 발언? 뭐가 위험한 발언이야? 한겨레 신문도 제가 100%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한겨레 신문의 대주주가, 한겨레 신문의 대주주가, 한겨레 신문의 주주들 중에 정몽준도 있어. 한겨레 신문 주주들 중에 정몽준도 있다니까? 그리고 경향신문이 지금 새 들어있는 곳이 무슨 국가기관 건물인가 하여튼 그래. 예. 그래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도 나는 100%안 믿어요. 80%만 믿어. 그러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는 몇 프로 믿냐? 조선, 중앙, 동아에서 믿을 건 TV 프로밖에 없어. 믿을 건 TV 프로. 나머지는 안 믿어. 조중동 연합하고 문화일보에서는 TV 프로 말고는 안 믿어요. 날씨도 틀리기 때문에
날씨도 틀리기 때문에 안 믿어. 걔네들은 이제 저기 뭐라 그러나 지면 크기로 봤을 때 그 신뢰도 한 5%? 오늘의 운세는 다 틀려. 그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JTBC는요. 손석희하고 정관용 거 빼고는 안 믿어. 손석희하고 정관용 뉴스만 믿지 나머지는 안 믿어요. 예. 그 언론의 신뢰도라는 게 여러분 언론을 100%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100% 믿으면 안 돼. 나도 한 80%만 믿도록 해. 그리고 20%는 여러분이 계속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 여자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 여자 정말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검색을 하세요. 내 말 100% 믿으면 안 돼. 여러분들 망치 부인이 얘기하는 거 계속 검색을 하세요. 내가 얘기한 단어들 몇 개를 넣어서 계속 검색을 해. 검색을 하면서 들어야 여러분이 망치 부인 말이 맞는 게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강퇴하잖아요. 내가 언제 의심해서 강퇴를 했어. 개소리해서 강퇴한 거지. 나는 언제, 아니, 나도 나를 의심하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모르는 게 있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요, 사실, 소위 용역들한테, 그니까 그 댓글 부대원들이 갖고 온 것도 있어. 나는, 뭐, 노무현이나 김대중을 무조건 믿지 않아. 언론을 무조건 믿지 않고, 노무현, 김대중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김대중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많은 댓글 부대원들이 오해하는 거. 나는 내가 나 자신을 100% 믿는 줄 알아. 자기가 100% 옳은 줄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거기서 여러분이 나를 못 이기는 거야. 왜? 나는 100% 날 믿지 않아요. 나는 내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나는 틀릴 수 있다. 난 항상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소위 이 벌레들이 갖고 온 뭐 주장한 내용 있잖아. 그러면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 그래. 걔네들이 갖고 온 내용을 한번 보자. 그리고 보면 답이 있어 거기. 나는 언제나 내가 100% 맞다는 생각 안 하고 저들이 100% 쟤네들이 옳은 소리 할 수 있다는 생각해요.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보기 때문에 보통 내가 100% 맞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 많은 사람이 자기가 100% 맞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오류가 와. 어떤 오류냐? 사실 그 객관적인 팩트를 보질 못해요. 내가 옳다라는 고집을 가지고 자료를 보면 그 자료 순수한 100%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도 100% 믿질 않아요. 내가 틀렸을 수 있다. 국정원 벌레들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걔네들이 갖고 온 자료를 순수히 100% 팩트가 뭔지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못 본 내용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걔네들은 지네들이 보고 싶은 내용만 보고 갖고 온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걸 내가 색안경을 끼고 나는 100% 옳은데 저 새끼가 틀린 얘기를 갖고 왔어. 그러니까 반론을 해야지 라고 자료를 보지 않아.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자료를 봐. 그러면 그 자료를 100% 순수하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그들의 오류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 장면 보신 분. 망치 부인이 이제까지 그래 내가 틀렸을 수 있으니까 같이 자료 좀 보자. 그래 놓고 걔네들이 들고 온 자료에서 걔네들의 오류를 찾아내는 거 보신 분. 나는 방송을 항상 그렇게 했어요. 예. 왜냐? 나도 나를 못 믿어. 나도 나를 100% 못 믿어요. 근데 사람이 말이에요. 살면서 자기는 100%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처럼 잘못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발 드는 건 누구냐 하면 그 개들도 한 3년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나면 손들어 그러면 아빠를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100% 옳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그래야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100% 옳다는 생각으로 진실에 눈 감아요. 저는 그래서 나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
나는 그러니까는 벌레들이 갖고 온 자료도요 100% 순수히 걔네들이 100% 맞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는 거야. 그러나 100% 맞을 수 있지만 혹시 잘못된 게 있나?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지. 그러면 반드시 있어.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타진료에 올라왔던 자료들을 분석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뉴스들을 분석하면서도 나는 그래요. 이 100% 믿지 않고 이 뉴스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뉴스의 단점을 찾으려고 봐. 그러면 망치부인이 신뢰하는 언론은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미디어 오늘, 고발뉴스, 뉴스타파, 국민TV, 또 뭐 시사인, 뭐 이 정도를 망치부인이 되게 신뢰를 해요. 뭐 한겨레 21, 주간경향 이런 거. 왜 그런 12개 언론을 망치부인이 신뢰하냐면 이 언론들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을 무섭게 비판했어. 노컷뉴스는 나는 한 30%, 그러니까 노컷뉴스는 나는 그 김현정 뉴스쇼하고 김현정 변상욱 기자 정도? 하근찬? 김현정 변상욱 하근찬 뉴스 정도만 믿고 나머지는 그렇게 100%는 안 믿어요. 예. 자, 망치부인이 왜 이 12개 언론, 13개 언론은 뭐 신뢰도 50% 이상이라고 보느냐? 절반 이상 믿을 만하다고 보느냐? 이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을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때는 이명박을 비판했어. 일관된 태도야. 노무현 때 미국산 소고기 수입할 때 비난했던 언론이 똑같이 이명박 때 비판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조선, 동아, 문화, 연합, YTN 얘네들은 이명박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을 날마다 나발을 불더니 이명박 때 한미 FTA하고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한다니까 광우병이다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노무현이 추진할 때는 뭐 광우병 한국인에게 특히 취약 이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 내용이야. 그랬던 새끼들이 이명박 때는 광우뻥이라 그랬다니까.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노무현 때는 한미 FTA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기준 강화하라고 지랄을 쳤다가 이명박이 전량 수매에도 아무 말 안 하는 언론. 이건 언론일까 아닐까? 언론이 아니에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을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을 비판하고 박근혜 때 박근혜를 비판하는 사람이야. 왜? 최고 권력은 부패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최고 권력을 감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노무현 때 노무현을 비판하면서 한미 FTA 비판 방송을 했던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나는 노무현 대통령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랬다는데 그리고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은 너무나 충격 먹어갖고 안 보거나 아니면 막 변명을 하거나 그래. 근데 나는 그래? 그럼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 뉴스를 쫙 봐. 쫙 보다 보면 뭐가 나온다? 진실을 찾을 수가 있고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앞으로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사를 박근혜가 민정수석으로 앉혔을 때는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될 위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해다하다 안 되니까 북풍도 안 먹혀. 연평도 생중계, 그 다음에 비행기, 무인기 이것도 안 먹혀. 이제 YTN하고 SBS가 크게 한 건씩 해주는 바람에 이제 북풍도 안 먹혀.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를 유일하게 돌파할 가능성은 뭐다? 또 노무현 죽이기. 또 노무현 죽이기로 한번, 마지막 기대는 것 같아. 쟤네들이 지금 막 북한 북풍몰이, 그 다음에,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야, 다. 세월호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세월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들 궁금해하는 게, 아니, 왜? 도대체 이번 세월호 사건은 왜 터진 거냐? 뭔가 이상하대. 왜 안 구했냐? 지금 초동 대처가 계속 미스테리잖아. 사건 발생 3일 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 그게 계속 들통이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결정적인 핵심 증거가 지금 공개가 안 됐단 말이야. 도대체 왜 이런 짓이 발생했을까?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직격탄을 맞았는데 도대체 왜 이 사건을 미리 막지 않았을까 다 궁금해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세월호 사건 초동 대처를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위기에 몰렸는데 왜 초기에 그렇게 대처를 안 해갖고 이 지경을 만들었을까 궁금했잖아. 그죠? 내가 오늘 아침 기도 중에 답을 얻었어. 오늘 아침 기도 중에 딱 깨달음이 오는 거야. 어떤 깨달음이냐?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내가 정부와 회사의 책임이라고 맨 첫날부터 걸었죠? 그죠? 그런데 3일 동안 어땠어? 3일 동안. 쟤네들은 일제히 선장 얘기만 했잖아. 일제히 선장 얘기, 4일째부터 구원파. 응? 쟤네들은 선장과 구원파 이야기로 도배하면서 선장과 구원파 이야기로 한 달을 갈 생각이었던 거야. 지금 보니까. 지금 도대체 아니 얘들이 왜 그 초기 대응을 이렇게 개판으로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얘네는 처음에 정부 책임으로 갈 거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뭔 얘기인지 딱 이제 느낌이 오지. 맨 처음부터 얘네들은 선장과 구원파로 한 달을 갈 생각이었던 거야. 선거를 치를 생각. 그래서 이 선장과 구원파 이야기로 막 도배를 하면서 박근혜가 멋있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지. 어때요? 요건 내 추측이야. 요건 내 추측. 3일 동안 아니 여러분 사건이 발생하면요. 옛날에 김영삼 때도 20년 전에 배가 가라앉았을 때 검찰이 제일 먼저 한 게 선사 압수수색이었어요. 선사하고 그 당시에 해운청이었나? 거기를 압수수색했다니까? 맨 첫날 사건 발생하자마자 그 선사하고 그 인천 항만청이었나? 거기를 압수수색을 했어. 거기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근데 한번 찾아봐봐. 선사 압수수색, 그 다음에 뭐 목포 해경 압수수색, 진도 VTS 압수수색 며칠인지 한번 조사 좀 해봐봐. 선사 압수수색을요 5일인가 6일인가 지나서 했잖아. 일주일인가 지난 다음에 했어. 그지? 사건 발생 3일 동안은요 아무도 이게 박근혜 정부 비판으로 갈지 몰랐던 것 같아. 내 생각엔 저 언론 대응팀이 소위 저 댓글 부대 새끼들이 이 댓글 부대 새끼들은 3일 동안 이 사건으로 이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걸 구원파와 선장 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이거 비정규직 직원들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이거 선사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못한 정부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망치부인 처음 주장을 했고 그거 처음에 나만 했어. 근데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솔직히 그때 찍은 거였어. 내가 날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말이 나갈 때 나도 속으로 굉장히 두려워. 어서와. 별일 없었어? 내가 속으로 두려운 이유가 뭐냐. 그런 말이 나갈 때요. 사실 나도 잘 모르고 얘기가 나가는 거야. 그럴 것이라는 추측인데 그냥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내 말을 내가 못 믿는 거야. 진짠가 아닌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증거가 나온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명박이 설령 제한 푼 거, 박근혜가 선박안전 규제 푼 거,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몰랐어, 그 뉴스를. 나 몰랐다니까? 이게, 사실 그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내가 모르잖아. 근데 너무나 어색한 거야. 말이 안 맞는 거야. 이거 비정규직들인 것 같다. 그렇게 찍은 거고요. 다 찍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선장만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와 정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얘기를 한 것도 그냥 입 밖에 나가버린 거야.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언론들이 증거를 찾아낸 거야. 그래서 정부의 잘못, 선사의 잘못들이 다 드러났던 거죠. 쟤네는 그냥 구원파 잡고 끝낼 생각이었던 것 같아. 예. 아니요, 저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벙어리 드릴게요. 예, 우리 망치 부인은 101개 이상의 걸 보면 놀래갖고 벙어리를 드려요. 예, 미안합니다. 예.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맨 처음에 이 사건 발생하고 3일 동안 아무도 이게 박근혜 정부의 무덤이 될 거란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이게 박근혜 정부와 언론의 무덤이 될 것 같지 않아. 무덤이 될 거란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 3일 동안. 왜? 그 3일 동안,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방송을 처음에 딱 시작을 했어. 그런데 아침부터 선장 도망갔대요. 선장이 제일 먼저 구조받았대요. 그런 얘기가 내 기억에 정확히 11시부터 떴어. 16일 11시경부터 선장이 도망갔다. 그 얘기가 계속 나왔어. 채팅창에. 11시에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갔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 11시에 선장이 도망갔다는 걸 누가 알았냐고. 그지? 아니, 해경이 구조해서 가면서 해경도 몰랐다며, 선장인지. 그런데 어떻게 그 아침 시간에 알았겠어. 결국은 그게 누구였겠냐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해경이 뭐라 그랬어? 처음에 옷을 갈아입고 있어서 선장인지 몰랐다며. 그날 몰랐다 그랬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해경이 선원복을 안 입고 있어서 승무원인 줄 모르고 구조했다 그랬잖아. 그게 공식 입장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알았어? 해경이 모르는 걸 언론은 어떻게 알았고. 뉴스에 나왔던데요? 뉴스가 어떻게 알았어? 전원 구조라고 개뻥치고 있었는데, 사건을 돌려보면요. 사건을 돌려보면 그게 선장이었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누가 선장인지 알았겠냐고. 11시에 뉴스는요, 전원구조라고 나올 때예요. 그런데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다는 걸 우리 채팅창에 글 쓴 애들은 알고 있었다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내가요, 그날 첫날 선장이 도망갔다는 증거 갖고 오라 그랬다니까. 선장이 도망갔다는 증거 갖고 와라. 그런데 한 3, 4시까지 없었어. 처음부터 내가 선장이 도망갔다는 증거를 뉴스로 가져와라. 너네 어디서 알았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증거가 4시 넘어서 나왔어. 그죠? 기억나죠? 자, 무슨 얘기냐? 이 댓글 부대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선장이 도망간 걸. 그 다음에 4일째부터 구원파. 청해진 해운의 구원파. 누가 제보한 거야? 아니면 알면서 그 회사한테 여객선 운항시킨 거야? 내 기억에 20일부터 뉴스에 구원파가 나왔거든요? 구원파. 누가 알은 거야? 청해진 해운과 구원파의 관계 우린 몰랐어. 누가 알은 건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댓글 부대의 계획은 선장과 승무원 비판으로 한 2주 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구원파, 그 다음에 해피야. 이렇게가 얘네들이 준비한, 그러면서 오래된 적폐, 과거 정부의 잘못, 여기까지가 준비된 댓글이 아니었을까? 응? 선장과 승무원에 대한 비난, 그 다음에 구원파에 대한 충격, 그리고 해피야, 적폐. 여기까지가 얘네들의 댓글 부대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민영화는 절대 비판 안 하지. 민영화에 대해서 절대 비판 안 하지. 박근혜가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그러니까 과거 정부의 잘못으로 얘기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나 처음에 3일 동안 욕먹은 거 기억나? 내가 처음에 여기서 방송하는데 이거는 선장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회사와 정부의 잘못이다. 내가 그렇게 제목을 달아서 3일 동안 그때 망치녀나 이게 선장 탓이지 그러면서 날마다 와서 욕했던 거 보신 분. 날마다 나한테 이건 선장만의 잘못인데 왜 그 정부 잘못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3일 동안 얘네가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그 일요일, 구원파 일요일에 결정적 뉴스가 나온 거예요. 무슨 뉴스? 이명박이 설령 제한 풀었다. 3일 동안 내가 3일을 딱 버틴 거야. 이건 정부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내가 3일 동안 계속 버티면서 자살설이 아니라고 내가 싸웠어야 됐어. 그런데 그때 그냥 포기해버렸거든요? 대세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렇고 치사해서 나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러고 말았어. 그랬더니만 결론은 이명박 조선일보를 살려두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나는 이거 끝까지 정부 책임으로 갈 거다. 결심을 하고 3일을 버틴 거야. 오직에 수목금 토요일까지 버텼어. 토요일은 방송 안 하고 버텼지. 일요일날 딱 그 뉴스가 나온 거야. 이명박이 설령 제한을 풀었다. 20년짜리 설령 제한을 이명박이 30년으로 풀었다라는 게 그 20일날 나와요. 그러면서 전세가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3일 뒤에 박근혜가 선박 안전규제 풀었다. 나온 거고. 지금 가서 찾아봐. 이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망치년 나대는 것 같지? 속상해 죽겠지? 막 너희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서 속상해 죽겠지? 어떡하니, 속상해서. 이럴 때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진심을 담아. 네. 아니, 이게 지금, 지금 28일 동안에 벌어진 일이야. 예. 지금 28일 동안에 벌어진 일. 내가 정확하잖아. 제가 뭐 틀린 거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 내가 잘못 얘기한 거 있어요? 지금 얘기한 내용 중에 앞뒤가 안 맞거나,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럼 얘기 좀 해줘봐요. 도로 수정하게. 그랬던 거야. 우리는 몰랐던 그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갔다. 그거는 사실 그 당시 해경밖에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선장이 도망갔다는 댓글 달았던 애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내가 그 증거를 보자 했더니 뉴스가 오후 4시쯤 나왔어. 선장이 도망갔다고. 그러면서 선장으로 몰아갈 때 나는 수상하다. 그러면서 이건 정부의 잘못이다. 이건 선사가 무자격자 운전시킨 거. 그 다음에 그 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 안 한 거. 이거 다 조사해봐야 된다. 내 첫날 방송 가서 다시 보기 한번 해봐. 내가 조사해봐야 된다 그랬어. 그 말은 뭐야? 몰랐던 거야 나도. 찍은 거지. 사실 내가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입 밖에 나온 거야. 그리고 그냥 그걸 3일 동안 반복하면서 버틴 거고 그게 증거가 나온 거야. 선장이 먼저 도망간지 누가 알았냐고. 아무도 몰랐는데. 거기 현장 상황 우리가 아무도 모를 때 어떻게 선장 도망간지 알았어. 누가 알았냐고. 선장이 그날 오후까지 자기 선장 아닌 척하고 돈 말리고 있었다며. 그거 나중에 나온 뉴스 아닙니까? 그 다음 날인가 정확한 뉴스가 나온 건데요. 선장이 도망갔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공식적으로 뉴스 나온 게 없었어. 그죠?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번 사건은 이 댓글 부대의 계획은 선장과 승무원을 죽일 연놈 만드는 걸로 날마다 그래서 선장과 승무원이 어떻게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잖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걔네들은 되게 순차적으로 나왔어. 인터벌을 두고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을 꺼내온 거야. 가서 한번 쭉 선장과 승무원에 대한 잘못을 봐봐.
그러다가 이제 구원파 이야기로 구원파와 청해진 이야기를 마치 대단한 비밀인 것처럼 까고 그 구원파 이야기를 가지고 사이비 종교, 구원파의 과거, 이거 옛날에 타진요에서 했던 방법이야. 타진요에서 타블로 아버지 잡을 때, 타블로 아버지 암 걸려 죽었잖아. 타블로 아버지 잡을 때 했던 방법이 이거였다고. 뭐였냐? 그때 타블로 아버지가 무슨 다단계 회사 사장이었다.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했잖아요. 그러면서 증거 자료라 그러면서 막 그 다단계 재판 판결문까지 갖다 붙여놓고 그 자료를 끝까지 읽으면요. 어머, 진짜 타블로네 아버지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나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물었지. 타블로 아버지가 그 다단계 회사 사장이란 증거가 뭐니? 결국 다단계 회사, 폴라리스라는 다단계 회사에 대한 설명만 있었던 거지. 맨 첫 이야기. 타블로 아버지가 그 회사 사장이란 증거가 없었어. 사진 한 장 있었어, 사진. 그 사진의 내용이 뭐냐? 타블로 아버지 점, 폴라리스 점, 누구 점, 누구 점. 그게 무슨 기부 행사였어. 불우유토끼 기부 행사였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부자 이름이 쫙 들어가 있는 프랭카드를 걸고 타블로 아버지가 봉투를 내미는 사진이야. 그 프랭카드에 답이 있지 않냐고. 맨 앞에 있는 이름이 타블로 아버지고 그 다음에 있는 게 폴라리스가 바로 이 다단계 회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네 쉼표가 뭔지 알아? 응? 쉼표의 의미 알아? 그러면서 그 사장 이름 점, 회사 이름 점 찍는 데가 어딨냐고. 어? 이 새끼들아 쉼표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냐?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타블로의 타진요 주장하는 걸 싹 깨버린 거야. 걔네 주장 다 갖고 와라. 깨고 검토 시작했고 다 깨버렸어. 그랬던 이유가 뭐냐?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럴싸한 내용들을 섞어가지고. 근데 내가 망치 부인이 맨 처음에 구원파 얘기 나오자마자 뭐라 했어? 야, 구원파가 수십 년 동안 그거 써먹은 거다. 구원파가요 총 역사적으로 3번 등장했대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구원파 연루설 이래가지고 3번인가 언론을 도배했어. 중요한 건 구원파가 지금도 있어. 지금도 부자야. 잘 살아. 심지어 그 유병원이를 잡으러 갔는데 그 구원파 교회에서 안내줘가지고요 검찰이 돌아왔어요. 무슨 얘기냐? 구원파에 대해서 막 보도할 때 내가 물어봤잖아. 그 구원파가 뭐? 잡을 수 있어? 구원파랑 청해진 해운이랑 연결성 니네 증명할 수 있어? 여러분, 뉴스 초반에요. 20일부터 27일까지 날마다 뭐라고 나왔냐면 선장과 승무원이 구원파라고 나왔죠? 그죠? 기억나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선장과 승무원이 구원파 교인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구원파 교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기억 안 나는 건 그때 머리가 나쁜 거고. 기억나죠? 그죠? 예. 너는 왜 시청자를 자극하니? 혹시 내가 자극해서 너도 사람이 될까 궁금했는데 안 되나 보다. 나가. 너는 왜 시청자를 자극하니? 그래서 내보냈어요. 데리고 앉아있어봤자 사람 되게 틀린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무슨 얘기냐. 지금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되게 물고 늘어지는 거야. 언니, 도대체 박근혜한테 이렇게 불리한데 도대체 왜 얘네들이 3일 동안 아무 대처 안 한 거야? 뭘 가리는 거야? 그 내 동생이 날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 내가 그러게. 아니 이게 지금 틀림없이 3일 동안 정부가 잘못한 거야? 정부가 초동대처 전혀 안 했고 언론에 계속 거짓말했고 지금까지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만 초동대처 3일이 완전히 정부의 총체적 잘못이었어. 근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이게 지금 박근혜 무덤이 되고 있는데 왜 그 첫 3일을 그렇게 개지랄 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야.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던 거야. 그런데 딱 오늘 아침 깨달았어. 아, 그거구나. 이걸 정부의 잘못으로 가져갈 거라는 걸 몰랐던 거야.
이게 정부의 잘못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거라는 걸 얘네는 처음에 예상 못했던 거야. 뭐가 화장빨이야? 아, 나 화장 안 했어. 눈썹만 그렸어. 어? 설마 그렇게 멍청할까요? 여러분, 사건 발생 3일 동안요. 사건 발생 3일 동안 정부의 잘못을 주장한 거 나밖에 없었어. 어? 사건 발생 3일 동안 전부 다 선원과 승무원 잘못만 얘기했지. 선장과 승무원만 얘기했지. 정부의 잘못 얘기된 거 없었어. 언론에 정부의 잘못이 나온 적이 없다니까. 찾아봐 가서. 그 3일 동안요. 사건 발생 16일부터 19일까지 정부의 잘못이 나온 적이 없다니까. 전부 다 선장 잘못만 얘기했어. 선장하고 청해진 해운. 청해진 해운 잘못도 처음에 안 나왔지. 20일 지나서 구원파 청해진 같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 댓글 부대가 이 댓글 부대의 계획은 선장과 승무원을 마녀사냥하고 그 다음에 구원파와 청해진 해운의 관계를 드러내서 이 한 달 정도를 갈 생각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영웅적인 모습으로 유족을 위로하고 이 해피아를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완벽한 끝을 댓글 부대는 꿈꾸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데 정부의 잘못이라고 이건 정부가 이거 관리 감독 제대로 안 한 문제 있다. 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게 얘네들이 예상 못한 거지. 그 내용을 예상 못한 거야. 그러니까 뉴스타파나 고발뉴스나 뭐 이 국민TV나 이런 언론들이 그 정부의 잘못들을 취재해서 밝혀낼 거라는 거는 예상을 못한 거야. 얘네들의 그 실수는 뉴스타파, 고발뉴스, 국민TV, JTBC, 특히 JTBC 역할이 컸어 이번에. 이런 사람들이 정부의 잘못을 물고 늘어질 거라는 걸 예측 못했던 거 아닐까? 댓글 부대가.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이번 일은 손석희야, 손석희. 손석희와 고발뉴스. 손석희가 제일 공이 커. 왜? 가장 대중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알렸어요. 고발뉴스는 우리들은 되게 중요하게 봤지만 실제로 일반 노인층은 손석희 뉴스가 아니었으면 소위 보수층은 안 돌아섰어. 소위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손석희 뉴스를 보고 안 거야. 그래서 손석희의 역할이 컸던 거예요. 뉴스타파, 고발뉴스, 국민TV는 그 소위 문재인 지지자들만 알아. 박근혜 지지자들은 몰랐어. 그런데 뭐를? JTBC 뉴스를 보고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진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정부의 잘못이 밝혀진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손석희를 빼놓고 손석희도 맨 처음엔 3%밖에 안 됐어 지지율이. 나중에 8%까지 나온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자기네들 이 세월호가 박근혜 정부의 무덤이 될 거를 몰랐던 거야. 이 댓글 부대가. 여기서 박근혜 정부가 이토록 그 재난 컨트롤을 못할 거라는 것도 몰랐고 상황 판단이 전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생각했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안행부를 통해서 계속 뉴스로 뻥카만 치면 그걸로 26개 언론이 떠들면 그걸로 언제처럼 2010년 천안함 때처럼 넘어갈 줄 안 거야. 2010년과 2014년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2010년에는 나밖에 없었어. 2010년에는 소위 시사방송이 나밖에 없었어. 2011년에 낙곰수가 나왔고 지금은 국민TV, 뉴스타파, 고발뉴스, JTBC. 그땐 손석희가 사장도 아니었어. JTBC에. 그래서 그때 2010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B급 언론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한 건 정설로 인정이 안 됐어. 그러나 망치보인 방송을 봤던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 싸움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선거가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라면 이번 세월호 사건은
도대체 왜 만약에 세월호를 구하지 않은, 세월호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린 놈들이 있었다면, 누군가 그런 명령을 내린 놈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이거. JTBC. 팩트TV. 응. JTBC 팩트TV. 예상을 못한 거지. 24시간 현장에다 카메라 들이대놓고 있는 팩트TV. 전문 방송인들로 만들어진 탐사 전문 채널 뉴스타파. 언론노조원들이 만든 국민TV. 그 내용을 총괄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빵빵 쏴줬던 손석희 뉴스. 예상 못한 거예요. 2010년에는 지네들이 똑같이 26개 언론이 떠들면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오세훈 지지율이 18% 이상이다 계속 떠들면 먹혔어. 그런데 지금은 안 먹혀, 그게. 그때하고 지금의 정확하죠, 그죠? 근데 솔직히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지금 깨달았어. 방금 얘기한 그 언론들의 차이는요, 2010년과 14년의 차이는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나도 깨달은 거야. 딱 맞지? 그치? 그니까 옛날에, 누가 일부러 300명을 수장시켰대. 야, 너 그런 얘기 하다가 잡혀간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300명을 수장시켰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 웃긴 새끼들이네. 누가 수장시켰는데, 누가? 저 새끼 진짜 웃긴 놈이야. 수장될 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지. 300명이 수장될 때 정부 차원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안 했다 그랬지. 내가 언제 수장시켰다 그랬니? 웃긴 새끼야. 너는 귀가 문제인지 뇌가 문제인지 가서 검사 좀 해봐. 자, 그래서 그 옛날에는요. 아니 생각해봐. 이번에도 JTBC 없었으면, JTBC 뉴스타파 국민TV 팩트TV 없었으면요. 없었으면 우리는 YTN 보면서 YTN에서 주장한 대로 날마다 500명 600명이 잠수사들이 투입되고, 지금도 안행부 개뻥치고 있잖아. 청와대 보고 그렇게 한대요. 600명의 잠수사가 투입됐다고. 우리는 YTN 보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을 거라고. 안 그래요? 손석희 뉴스가 없었다라면, 손석희 뉴스가 YTN 뉴스의 거짓말을 막아주지 않았다라면 온 국민이 그렇게 알았을 거라고. 정말 600명이 투입되고, 그 유가족들 중에는 선동꾼이 있고, 그리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다 그렇게 알았을 거 아니야. 아프리카의 방장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럼 사람들이요, 솔직히 얘기해서 시사 프로 내 프로 제일 많이 보는데, 내가 그 뉴스에서 기분 나빴던 거, 왜 그 방장 이름을 제목으로 안다냐고. 그러면 아프리카의 시사방송 내가 허위사실 유포한 것처럼 보이잖아. 나쁜 새끼들. 그런 식으로 옛날에 2010년에는 지네가 똑같이 떠들면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천안함은 북한 탓이라는 얘기가 뻥이 통했고, 그리고 오세훈이 한명숙보다 22% 이긴다는 뻥이 통했지. 그러나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2014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랬어. 얘네들의 실수는 어디였을까? 이 댓글 부대, 이 댓글 여론조작단의 실수가 어디였을까?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정부의 잘못이라 그래. 국민 90%가 정부의 잘못이라 그러잖아. 세월호 사건을 국민 90%가 세월호 사건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 여론조사 나온 거 봤죠? 응? 여러분, 박근혜 지지율, 사건 발생 초기 23일까지만 해도 70%라고 발표됐었어. 기억나죠? 17일날 유족들을 막 위로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래갖고 지지율이 17일날 70%까지 올라갔다니까? 그때까지 얘네들은 예상을 못한 거야. 박근혜가 이번에 유족들을 위로하는 모습 보이고, 그러면서 박근혜 지지율 최고 고공행진 할 거로 생각한 거야. 화살이 정부로 정조준 될 거라고 그러는 거는 얘네들 누구도 예상 못했어. 예.
그런데 이 대한 언론들이 진실을 전하게 되면서 지금 버퍼가 심하죠. 여기요, 여러분 본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컴퓨터 시청자분들이 100분만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본방이 다 꽉 차가지고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계속 저기가 걸리나봐, 트래픽이. 그게 지금 버퍼가 너무 심하죠? 그죠? 예, 지금 버퍼가 계속 심한 이유가 본방이 꽉 차가지고 그 인원수가 이게 누가 들어오면 튕겨 나가는 거야, 자꾸. 버퍼가 계속 있어. 컴퓨터 시청자님들이 중계방으로 가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화면 옆에 방송 리스트 보이세요? 방송 리스트에 보면, 예, 화면 옆에 보면, 이렇게 방송 리스트가 보여요. 방송 리스트에다가 망치 부인 이렇게 치세요. 망치 부인을 검색하면 방송이 4개가 뭐야 이건. 또 이거 나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1839호실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가장 많은 숫자의 중계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1839호실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예,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인구가 많은 중계방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선물해주신, 이 틈을 타서 선물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아니, 이 이야기는요,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쭉 정리한 내용은, 왜 우병우를, 왜 노무현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문제의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왜 데려왔을까? 왜? 그 왜를 생각하다가, 그럼 결국 이 우병우를 데려온 노림수는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하기 위해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무력 시위를 유도하고 계엄령을 내리기 위해서?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결론은 뭐야? 노무현 죽이기구나. 다시 노무현을 부관 참시하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건을 쭉 정리하게 된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세월호 사건에 책임자가, 아까도 누가 왜 박근혜 비난만 하냐고 누가 글을 써놓은 거야. 시청자 게시판에. 그러면서 이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서 박근혜만 비난하고 있다고 막 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모아두는 게시판으로 옮겼는데,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야?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걔네들이 주장하는 건 왜 박근혜, 요즘도 그러잖아. 한 3일에 한 번씩 때로 몰려와서 왜 박근혜 책임이냐? 그런 거 봤죠? 그죠? 왜 박근혜 책임이냐 이래서 막 지랄하잖아요. 그죠? 자, 왜 박근혜 책임일까요? 왜? 자, 왜 박근혜 책임일까요? 여러분, 깨알 리더십 들어봤어요? 깨알 리더십이라고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작년부터 제일 많이 나온 말이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일이 세세한 지시를 내렸다. 들어봤지? 그치? 깨알 리더십. 그러면서 이게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야. 청와대에서 깨알 리더십이 나왔다니까. 언론에 뿌린 얘기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나 이렇게 엄마처럼 세세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깨알 리더십 그런 거야. 내가 선동한 게 아니라 네가 감동한 거라니까. 응? 네 마음이 동한 건 내 탓이 아니다. 나한테 막 시비 걸지 말어. 깨알 리더십, 이 말을 이 언론에서 뭐라래요? 만기 친남이다. 모든 걸 자기가 직접 지시하려고 그런다. 그죠?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깨알 리더십, 만기칠람.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적자생존. 적자생존은 뭔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한테 무슨 반론을 제시하거나 의견 제시한 새끼 한 명도 없이 1년에 몇 억씩 받아 처먹으면서 받아 적기만 했다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국무회의에서 다른 장관들이 뭐 발언하는 내용 나온 적 있어? 없잖아. 뭐라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깨알같은 리더십으로 모든 문제를 세세히 지도하셨다며.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장관 부처들 잘못한 건 박근혜 잘못이잖아. 내 말이 논리적으로 모순인가요? 니네가 한 얘기잖아. 니네가 깨알 리더십으로 일일이 400 몇십 원고지 480매 분량의 발언을 쫙 하셨다. 니네가 보도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결국 지금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살아있는 사람 숫자도 못 세고 등신짓한 건 누구 덕분이야? 박근혜 덕분이잖아. 박근혜 깨알 리더십. 일일이 잘못하신 거잖아. 그래? 일단 네가 내.